예, 지난 시간에 그 PEMFC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그 멤브레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말미에 그 멤브레인이 중요한 게 그 에노드 쪽에서 발생하는 그 H 플러스 프로톤이 잘 전도가 돼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에 멤블레인 안에 있는 그 워터의 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멤블레인에서 디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라서 멤블레인이 이제 건조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멤브레인 자체의 그 워터 함유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H 플러스의 컨덕티비티가 좋아지지 않아서 연료전지의 전체적인 효율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PEM 하이드레이트 된 상태, 그 촉촉한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There must be sufficient water content in the polymer electrolyte. 그래서 electrolyte, 그 PEM에 사용하는 그 방막에는 충분한 양의 이제 워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 proton conductivi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water cont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톤이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수소 양이온의 전도도가 그 방막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 어떤 원리인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However, there must not be so much water that the electrodes, which are bonded to electrolyte, flood and blocking the pores in the electrode or gas diffusion layers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일렉트로드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MEA라고 해서 방막이 있고 옆에 일렉트로드가 있는데 얘가 이제 포어 구멍이 잔뜩 뚫려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촉매가 있는 거고요. 방막하고 이 카본 전극 사이에 그래서 일렉트라이트하고 일렉트로드는 이제 반딩 되어 있다.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홍수, 물이 철철 넘치게 돼서 일렉트로드에 있는 포어를 이제 막아버릴 수가 있고요.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건 이제 basically gas diffusion layer잖아요, 그죠? 그 포어를 통해서 가스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워터가 잔뜩 있다 그러면은 가스가 제대로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In an ideal world, this water would keep the electrolyte at correct level of hydration.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딱 어느 정도만 되면 좋으냐면 딱 멤블레인을 그 적당한 이 레벨, 옳은 레벨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Air would be blown over the cathode and as well as supplying the necessary oxygen, it would dry out any excess water. 에어는 그 캐소드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죠. 에너드 쪽으로는 수소를 공급하고 캐소드 쪽은 이제 에어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 필요한 산소를 이제 공급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산소보다는 에어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산소를 공급할 때, 그 에어를 공급할 때, 물론 이제 수소를 공급할 때는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어떠한 공기의 흐름이 있게 되면은 물이 말라버릴 겁니다. Because the membrane electrolyte is so thin, membrane electrode 굉장히 얇죠. few micrometer 정도 되니까요. Water would diffuse from the cathode side to anode and throughout the full electrolyte, a suitable state of hydration would be achieved without any special difficul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일렉트라이트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캐스드 사이드에 생긴 그 워터가
그 멤브레인을 통해서 애노드 쪽으로 이렇게 디퓨징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도 우리가 그 적당한 그 상태의 하이드레이션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This happy situation can sometimes be achieved but needs good engineering designs to bring to pass. 뭐 때때로 이러한 뭐 행복한 그런 상태,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디어한 상태가 achieve 될 수 있어요. 뭐 성립될 수 있지만은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아주 올바른 그런 공학적인 그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There are several complications.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데 one is that during operation of the cell of H plus ions moving from the anode to the cathode pull water molecule with them. This process is sometimes called electro-osmotic drag. osmotic drag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osmotic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삼투 이런 뜻입니다. 삼투압 이런 얘기 생물 시간에 공부해 보셨죠? 삼투 현상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애노드 쪽에서 발생한 그 프로톤이 반응을 위해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프로톤 자체가 멤브레인 안에 있는 워터 모리큘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이동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일렉트로 오스모틱 드래그라고 하는데 이 일렉트로 오스모틱 드래그, 즉 이 프로톤 자체가 워터 모리큘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어떠한 그 힘, 그걸 우리가 일렉트로 오스모틱 드래그라고 하는데 typically 어느 정도 뭐 작게는 한 개의 몰에서 한 개 분자에서 뭐 5개 분자의 물 분자를 같이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캐소드 쪽에서 애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물 분자를 끌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면 그 멤브레인 안에 있는 그 워터 모리큘을 계속해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애노드 쪽하고 캐소드 쪽이 있다면 물 분자가 뭐 적당하게 이렇게 다 있어야 될 텐데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 분자를 끌고 가버리니까 이쪽 캐소드 쪽으로만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고 상대적으로 애노드 쪽은 건조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 멤브레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이드레이션이 잘 돼 있어야지 잘 타고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어차피 저항이 걸려서 잘 안 가게 될 거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도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PEMFC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갖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가서 멤브레인 밖에 워터를 다시 빼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캐스드 쪽에서 이제 반응으로 생기는 워터에 의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 오스모틱 드래그 굉장히 멤브레인의 하이드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주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거. This means that especially at high current densities, the anode side of electrode can become dry out even if cathode is well hydrated.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high current density, 그래서 그 반응이 더 많이 나면 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high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거는 뭐다? current라는 거, 일렉트론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일렉트론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그에 비례해서 H 플러스도 많이 생겼다는 얘기고, 또 많은 H 플러스가 이동한다 그러면 이 오스모틱 드래그는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애노드 사이드는 드라이 아웃 될 것이고, 캐소드 사이드가 뭐 하이드레이시 되더라도 뭐 어쨌거나 그 처음 프로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애노드에 가까운 쪽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많이 걸릴 것이다. 컨덕티비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Water balance in the electrolyte must be correct throughout the cell. 그래서 전체 셀을 통해서 그 일렉트라이트에 있는 워터 밸런스는 correct,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는 안 된다.
In practice, some parts may be just right, others too dry, and others flooded.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일부는 적당한데 뭐 일부는 적당하게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이쪽으로는 막 플러딩 일어나고 이쪽은 이제 가뭄 일어나고 드라이 해지고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Yet another complication is drying effect of air at high temperature.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향이 있는데요. 그 연료전지가 작동하는 동안에 보통 PMFC의 작동 온도는 85도C 정도라고 얘기했고요. 85도C라고 하면 사실은 뭐 차가운 건 아니죠. 사실 85도C라고 하면은 뜨겁습니다. 열이 나니까 그만큼 어떻다? 물이 더 증발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라이트가 드라이 아웃이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85도씨, 25도씨에서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방금 얘기했던 오스모틱 드래그 같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드라잉이 되고 아니면 뭐 솔솔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 자체가 그 수분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온도까지 오퍼레이팅 컨디션 85도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훨씬 더 증발되는 효과는 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5도 이상 되면은 에어는 항상 그 일렉트로드를 그 워터가 그 반응으로 인해서 그 워터가 생산되는 것보다 일렉트로드가 드라이 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안에 온도가 65도 이상에서는 공급되는 것보다는 드라이 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스터널하게 어떤 휴미디피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휴미디파이어를 가지고 가습기를 가지고선 계속해서 수분을 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일렉트라이트 안에 그 물의 양, 워터 컨텐츠를 아이디얼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The only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s humidified air. 그래서 에어를 어떻게 한다? 가습한다 라는 거죠. 가습하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디 쪽을 뭐 하이드로진하고 같이 가습한다던가 아니면은 하이드로진하고 그 에어하고 양쪽을 다 에어를 하든지 아니면 하이드로진 쪽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멤브레인이 드라이 아웃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작은 뭐 이러한 것들, 작은 포터블한 시스템의 경우에서는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비클에 사용하는 수소차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크기 때문에 거긴 항상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This adds an important complication to PEMFC system. 그래서 PEMFC 그 셀 자체만 놓으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셀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붙는 그 주변의 부속 그 장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PEMFC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이제 complication, 복잡해진다라는 얘기. Certainly add significantly to system size를 크게 만들 거고, complexity 복잡하게 만들 거고, 또 가격도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urther impact that the problems of humidifying the reactant gases has on the design of PEMFC systems is the question of operating pressure. 그 다음에 또 하나 퀘스천은 그러면 그 PMFC 시스템에서 작동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 휴미디파잉을 시키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그 PMFC 시스템의 작동 압력들이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앞서서 이론에서 배웠듯이 그 퓨얼셀의 시스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성능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시스템, 그 퓨얼셀 자체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압축기 같은 걸 사용하고 할 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왕지서 우리가 압력을 올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But only rarely does the gain in power exceed the power required to compress the reactant air. 그래서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리액턴 에어를 컴프레스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파워가 우리가 얻는 파워보다 더 많다, exceed,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problem of humidifying the reactant gases and of preventing the electrolyte drying out becomes much less if cell is pressurized.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셀을 압력하게, 그러니까 셀 안에 압력을 올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터레스팅 하게도 리액턴 가스, 반응 가스들을 가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일렉트라이트가 드라잉 아웃 해지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적어진다라는 얘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압축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압축했을 때에 그 퓨얼셀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압축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서 하질 않지만 다른 이유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가습하고 그 일렉트라이트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을 높여준다라는 얘기. If the air is compressed, then much less water needs to be added to raise the water vapor pressure to a point where the electrolyte remains well hydrated.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했던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에어에 압력이 올라간다. 에어가 압축되게 되면 뭐 한다? 아주 적은 그 워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워터 베이퍼 프레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라이트가 아주 하이드레이트한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된다. Indeed, there is some synergy between compressing the reactant gases and humidifying them, as compression invariably results in heating. This rise in temperature promotes evaporation of water put into the gas stream, and the evaporation of water cools that gas and prevent it from entering the fuel cell to heat.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 압력이 올라가면서 온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또 시스템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워터가 또 증발이 잘 될 것인데 또 반대로 또 워터가 또 공급이 되면 워터 자체가 그 워터가 증발하면서 가스 자체를 또 차갑게 할 것이고 그래서 퓨얼셀 자체가 너무 또 뜨거워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뭡니까 이 병주 약주인가요? 하여간 압력을 올리니까 가스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거기 안에 워터도 같이 넣어서 올리게 되면 워터가 증발하면서 그 가스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쿨링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Thermal Management인데 PMF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PMFC의 작동 온도는 85도시고 열이 발생했을 때에 뭐 멤브레인이 드라이 아웃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Thermal Management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그 단순 계산을 해보면 83%까지 효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IC 엔진 보통 20에서 30% 잘 해봐야 칼로리 리밋에 걸려 있는데 동등한 조건에서 수소를 가지고 연소시킬 거냐 아니면 연료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킬 거냐 했을 때에 뭐 40대 20 정도 그래서 약간 적어도 2배 정도는 퓨얼셀 시스템의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IC engines, a high proportion of the waste heat simply leaves the system in exhaust gas. IC 엔진의 효율이 굉장히 낮은 주요한 요인이 뭡니까? 그 중에서
화학 에너지가 그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연소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력, 그 다음에 거기서 전기까지 만들어낸다면 에너지 변환 과정이 많아서 그 변환 과정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열 에너지가 아니니까 30%의 이제 열 에너지가 배기가스에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0%는 그 엔진의 그 듀어빌리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주는데 이 냉각수 쿨런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열 손실로 나가는 게 6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타 뭐 마찰 손실이라든지 기타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웨이스트 힛 같은 게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주로 이제 이그주스 가스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 a fuel cell, the oxygen depleted and somewhat damper air that leaves the cell will only be heated to about 85 degrees C. 퓨얼셀에서는 뭐 이 공급된 그 에어를 통해서 일단은 그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온도가 약 한 85도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엔진 뭐 우리가 디젤 엔진의 최고 온도 약 한 800도 정도 된다고 보고요. 가솔린 같으면 한 900도까지 최고 온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타 한 850도 정도 평균 된다고 했을 때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그 열 온도 자체가 거의 뭐 10배 정도 낮은 거죠. Compared with an IC engine, the external surface is considerably cooler and so far less heat is radiated and conducted away through that route. 자, 보시면은 그 최고 온도는 엔진에서 850도라고 했을 때에 근데 이제 배기가스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서 나오더라도 패스를 지나 나오더라도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온도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엔진의 서페이스를 통해서 전도되고 그래서 복사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그 열이 많아요. 많은 반면에 연료전지는 85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시스템 자체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 전도라든지 그 복사로 해가지고 그 연료전지 표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열이 쿨링되는 양은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엔진에 있는 쿨링 시스템에 걸리는 냉각 부하보다 이 연료전지에 걸리는 냉각 부하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전체적인 양을 보면은 IC 엔진이 훨씬 크겠죠. IC 엔진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디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가 돌면서 레디에이터를 통해서 많은 또 열이 방열이 되게 되는데 그것보다 왜냐면은 IC 엔진에서 이만큼 열이 발생했을 때에 반 정도는 뭐 레디에이션이나 컨덕션으로 나간다고 하고 그럼 요 정도만 이 냉각 시스템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요만큼 나오더라도 거의 전부 다를 이 냉각 시스템이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냉각 시스템 그 연료전지에 있는 냉각 시스템의 어떠한 그 냉동 부하가 훨씬 더 익스트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양 자체는 적을지라도 연료전지에서 그 냉각장치, 쿨링 시스템 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is air then supplies oxygen, carries away the product water and cools the cell.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느냐 연료전지에서 캐소드 쪽에 공기를 공급할 때에 excess air 좀 많은 양의 공기를 공급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 역할이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은 뭐 반응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딱 그 산소 공급할 양만 조금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공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응 후에 나오는 그 워터를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셀에 냉각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의 공기를
공급시켜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연료전지의 파워를 봤을 때에 100W짜리 정도, 100W급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냉각을 시킨다던가 워터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거고, 이거보다 훨씬 큰 파워를 내는 그러한 연료전지에서는 이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냉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o air flow, 그래서 에어 플로우가 이제 두 개의 그 에어 플로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노드에는 뭐가 수소가, 그 다음에 캐소드에는 뭐가 공기가. 그런데 이 공기는 이제 우리가 이 반응 산소 공급과 이 안에서 나온 캐소드에서 나온 물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일부 이제 냉각도 하겠지만 급이 큰 파워가 큰 그러한 퓨얼셀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유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기를 집어넣어서 순수하게 이제 쿨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에어스트림이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폴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바이폴라 플레이트에 보시면은 플레이트가 있는데 채널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이제 캐소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쿨링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에어가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바이플레이트는 또 뭐가 중요하냐? 워터 자체에 어떤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부식에 좀 잘 견디는 그러한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스택인데 뭐 리액션 에어가 뭐 공급되는 채널 여기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진이 이제 공급되는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공간으로 이 쿨링 에어가 통과되는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좀 컴플리케이티드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실제적인 퓨얼셀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컴플렉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워터 밸런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 컨트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려면 우리가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퓨얼셀 스택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장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엑스트라 한 장치를 Balance of Plant, 그래서 BO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erm of Balance of Plant contains all components of the fuel cell system except the stack itself. 스택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물 공급할 수 있는 펌프라든지 센서라든지 열교환시킬 수 있는 heat exchanger, gasket, compressor, recirculation blowers or humidifier 등 여러 가지 그 주변 장치를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balance plant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전체적인 퓨얼셀 시스템, 여기 스택이 있고요. 그 외에 스택을 잘 옵티멈한 조건으로 항상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장치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실용적인 그런 퓨얼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75kW를 낼 수 있는 볼라드 파워 시스템에서 만든 연료전지 시스템을 보고 계세요. On all but the smallest fuel cells, the air and fuel will need to be circulated through the stack using pump or blowers.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작은
연료전지에도 우리가 에어하고 퓨얼 같은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으로 흘려줘야 되니까 뭐 펌프라든지 블로워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컴프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통해서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캐소드 쪽에 필요한 에어들 또는 뭐 냉각에 필요한 에어들을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시스템이 커지게 되면은 그 캐소드에서 반응으로 나오는 그 프로덕트, 그 워터 자체로 멤블레인의 하이드레이션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 어떤 휴미디피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했다. 외부에서 가습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가습이 필요한데 워터 같은 거 써가지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빼내면 안 되겠죠. 뭐 증기기관차도 뭐 물이 계속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우리가 주유할 때 물도 같이 뭐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휴미디피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그러한 물 같은 것들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휴미디피케이션 시스템에 보내서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워터 리커버리 시스템 같은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냉각을 위해서 쿨링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 우리가 퓨얼셀 스택 또는 뭐 태양광 셀, 뭐 2차 전지 뭐 다 나오는 전기는 DC 전기, 다이렉트 커런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은 AC 전기를 사용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AC 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얼셀 스택에서 나온 그 DC 전기를 AC로 바꿔줄 수 있는 뭐 인버터가 됐던 아니면 DC-DC 컨버터가 됐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등등 뭐 파워 컨디셔닝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수소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혼돈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 자동차라는 것도 일종의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2차 전지만으로 가는 거고 이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주 안에서는 다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렉트릭 모터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퓨얼셀 시스템이라든지 드라이빙 펌프라든지 브로어라든지 컴프레서 등등을 우리가 구동하려면 또 조그만 그런 모터들 아주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내연기관에도 모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모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뭐 전기 자동차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온 뭐 시스템 자체가 거의 전장화가 된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모터에 사용되는 그 필요한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같은 것들 이제 잔뜩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 various control valve 당연히 또 컨트롤 밸브도 필요하고요. 프레셔 레귤레이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일렉트로닉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주 옵티멈하게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BOP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미리 뭐 피규어 5-23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컴팩트하게 이렇게 잘 구성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휠셀 자체의 효율 자체가 뭐 IC 엔진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BOP가 포함이 됐을 때의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저감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연료전지의 가장 큰 빅 퀘션이 있죠. 그럼 수소는 과연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그 생산 라인에 대해서 또 굉장히 큰 퀘션 마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기존에 뭐 개질 수소를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등 여러 오염물질이 스틸 나오기 때문에 100% 친환경적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불의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그
기술 자체가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이쪽 분야는 계속 개발이 될 거고 발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연료전지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